1431회 살인범과 나비 스티커. 이거는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이라고 방송이 2025년 2월 22일 날 있었습니다.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을 제가 예전에 범죄사건 시간에서 알아봤던 것 같은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전이라. 이거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살인범과 나비 스티커가 대체 뭘까? 이게 아마 사건에 관계된 내용일 텐데, 나비 스티커가. 봅시다. 산과 바다, 낭만이 어우러진 항구도시 목포. 평화로운 도시 어둠이 내리면 숨어있던 악몽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대요. 사냥감을 찾는 듯한 눈빛, 그냥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눈빛이었어요. 딱 저쪽에서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든 검은 그림자. 약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말 미세하게 들려서 딱 돌아봤거든요. 그림자의 정체는 누구였으며 그는 무엇을 노린 걸까요? 목포 일대를 떠돌던 밤의 악몽이 끔찍한 현실이 돼 나타나는 건 지난 2010년 10월 16일 새벽 어느 산책로였습니다. 이분이 담당 형사였대요. 시간이 벌써 15년 가까이 돼가지고 얼마나 이 현장을 제가 많이 왔는지 기억도 다 안 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그 당시에 목포 경찰서 실종 수사하던 형사가 수색하다가 그 옷을 발견했거든요. 15년이나 됐지만 어제 일처럼 기억에 또렷이 남는다. 이렇게. 일단 귀가 중이던 한 여대생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받으면서 사건이 시작돼요. 그리고 수색 3시간 만인 새벽 4시 반 산책로의 한 공터에서 여성의 겉옷을 발견했어요. 아, 이거 뭔지 알겠다. 산책로고 아마 이 피해자는 누구랑 전화통화하면서 아마 가고 있었을 거야. 그걸 어떤 부부가 봤어. 밤에 산책 나왔다가. 뭔지 알 것 같다. 여기 배수로 있었고 그 안에서 피해자 발견됐었죠. 겉옷이 떨어져 있던 공터, 바로 옆 배수로에 하의가 벗겨진 여성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왼쪽 눈엔 시퍼런 멍자국이, 목 부위에는 빨갛게 눌린 자국, 발견 당시에는 이미 사망 상태. 얼굴과 목 부위에 집중적으로 폭행당해 사망한 여성은 경부압박 질식사로 확인됐고요. 여기가 현장입니다. 양손으로 다 조른 것 같아요. 이렇게 조르면서 굉장히 강한 압력이 아래에서 위로 확 올리면서 사망한 거다. 설골은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오랫동안 졸라야만 부러집니다. 손끝 자국인 지두흔, 손톱 자국인 조흔의 흔적으로 목 양쪽에 강력한 힘이 가해진 채 눌려졌다. 뭐 그런 짐작이 된대요. 그러면서 혀 끝부분인 설청이 돌출되고 목 안쪽 깊숙이 자리한 뼈 설골까지 부러진 걸로 확인됐다. 설골은 강한 힘으로 오랫동안 졸라야만 부러집니다. 설골을 강하게 압박하면 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혀가 나오는 걸 보는 거죠. 범인이 직접 실시간으로. 아무리 살인자라 해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자 22살 조미경. 간호학과 4학년생이었고요. 졸업 전 서울 한 대학병원에 합격도 돼 있었습니다. 간호사로 이제 취직돼 있는 상태인데 어쩌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냐. 죽음으로 발견되기 5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벌어질지 상상을 못했다. 언니인데요. 그날도요, 너무나 편안한 일상이었으니까 저도 일 끝나고 친구 만나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미경이에게 문자 보냈던 건데요. 그때 아르바이트를 대타로 가겠다는 걸 알게 되면서 그래서 그날 아르바이트하고 집에 가던 중에 범인을 만난 것 같아. 집에 가고 있다면서 11시 14분쯤에 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가는 길이다. 공원 길 타면 별로 안 걸리니까 금방 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얼마 안 남은 거리였겠네, 집까지. 나도 집에 갈 거니까 그럼 집에서 보자 하고 한 30분 안에 제가 먼저 집에 들어왔을 거예요. 그 뒤로 이제 미경 씨가 안 오니까 언니가 전화해봤어. 안 받아. 불안한 마음에 그 공원길로 나가봤습니다. 남동생 데리고. 이분이 그 남동생인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좀 너무 상황이 이상해서 뭔가 불안했어요. 몇 시간은 찾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못 찾겠으니까 경찰에 실종 신고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새벽 4시에 2시간 있다가 그 경찰이 피해자 옷을 길에서 발견한 거죠. 연락을 기다리며 언니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꿉니다. 배수로가 나왔대요.
그 길이 찝찝했다. 느낌상 무슨 일이 났다는 뉘앙스의 꿈을 꾸다가 전화가 와서 깹니다. 저 멀리서 폴리스 라인이랑 경찰차 엄청 많이 와 있고요. 형사가 저거 미경이 옷인지 좀 확인 부탁한다고 했어요. 멀리서 갖고 와도 알죠. 같이 입는 옷인데. 그때는 바로 말 못했어요. 보고 있는데 이렇게 눈 앞까지 왔을 때 맞는 것 같다. 집으로 돌아온 미경 씨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경찰은 추적을 시작했고 CCTV에서 미경 씨를 발견을 했어. 아르바이트 장소인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와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체육공원, 산책로, 공원길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걷는 걸로 확인됐다. 이 모습이 CCTV로 확인된 그녀의 마지막 행적. 이거 제가 예전에 어디서 알아봐가지고 방송에 했던 걸로 알아요. 그때 로드뷰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같이 봤었는데 되게 한적해요. 낮에도. 사람이 그렇게 막 이렇게 걸어다니고 막 그런 데가 아니야. 그리고 밤이면은 여기가 가로등도 많이 없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얘기했던 게 기억나기로는 이거 밤에 좀 위험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여기도 찍혀있고 공원 올라가는 길이 저기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죠. 언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대로 그날 밤 집으로 향한 걸로 보이는데 시신이 발견된 곳은 주민들 사이에서 아랫길로 불리는 샛길입니다. 문자 내용상은 뭐 여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여기야. 범인이 이렇게 여기서 납치해서 이렇게 막 끌고 내려갔을까? 아 맞아, 이 집. 예,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아마 한 이쯤이 범행 현장이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맞아. 산책로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자, 인근 주민. 지금은 완전히 도시가 되었죠. 옛날에는 가로등도 없었어. 그 당시에는 잘 다니던 데가 아니에요.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아니었죠. 미경 씨는 어쩌다가 인근 주민도 잘 다니지 않는다는 아랫길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 지금은 나무들도 많이 정리되고 있지만 그때는 풀이 많았어요. 중간에 내려오는 길은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올라갔던 길부터 여기까지는 내려오는 길이 없었거든요. CCTV나 목격자가 없어요. 이 산책로 인근에서는. 당시 경찰은 범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현장에서 버렸던 담배꽁초 하나까지 다 조사했지만 단서 없고요. 미경 씨 소지품도 현장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고 3일 만인 10월 19일 오전 10시경 아랫길에서 3km 떨어진 바닷가에서 의문의 가방이 발견됩니다. 바닷물이 빠진 틈을 타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던 공공 근로자들의 눈에 띄었어요. 이게 미경 씨 거겠죠?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 오는데 누군가 어이 가방이 있네 이러면서 악을 써가지고 보니까 이게 물에 홀딱 젖었더라고. 맞네. 안경, 지갑하고 주민등록증 있는 거는 알았어요. 범인이 만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바닷물에 오래 젖어 있어가지고 지문 같은 게 없습니다.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CCTV는 고장난 상태여서요. 갓바위 그쪽 터널이 있었는데 그쪽을 지나쳐야만 목포 해양유물전시관으로 갈 수 있거든요.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들에 찍힌 CCTV가요 4대 있었습니다. 일부는 좀 틀어져 있어서 차선이 온전하게 촬영이 안 돼 있어요. 아, 단서가 진짜 없나? 남자 DNA 안 나왔어, 시신에서. 그래서 성폭행은 없었다고 결론을 냈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유두 쪽에서 타액이 나왔대요. 깨물었다는 얘기 같은데요. 첫 번째로 미경이가 사귀었던 남자친구들, 미경이 아는 남자들, 내 주변 남자들, 주변의 주변 남자들. 경찰 조사 저도 받았거든요. 나 미경이 알아요 하는 사람들한텐 다 검사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 했다고 들었어요. 뭐 거의 관계된 인맥 전수조사 하듯이 했는데 없습니다. DNA를 그렇게 다 채취했다던데 근처에? 이 동네 사람들 다 형사들 와가지고 다 조사했지 뭐. 영감도 했어. 70 넘은 영감까지. 거의 3,000건에 육박하는 DNA가 채취됐습니다. 근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부분을 수사했죠. 무속인이 피해자 접신한다고 해서 굿도 해봤고요. 야, 이것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거든요. 목포 여대생. 이거 되게 혹시 내가 그때 2011년도에 겪었던 게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제가 제보를 한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데요. 누가 꽉 잡고 끌어당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나쁜 일을 내가 당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죠. 그리고 5개월 만에 미경씨 사건이 있던 거구나. 이 사람이 그럼 뭐 생존자, 제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류품에 보면 믹스커피도 있고 컵도 있어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자의 얼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대. 한 여대생의 죽음과 끝나지 않는 목포의 악몽 같은 밤. 자, 미경씨 친구 얘기 들어봅니다. 그게 진짜 미경이에요. 커피 살 돈이 아까우니까. 그래서 믹스커피를 갖고 다녀? 엄청 아껴 썼네. 미경이가 아르바이트 그만둔 지는 한두 달 됐던 걸로 기억해요. 이날 미경씨에게 평소 같지 않은 일들이 많았대요. 평범하지 않아. 밤 11시에 알바 끝나고 이제 같이 알바하던 사람들이랑 퇴근을 해. 근데 중간에 계속 약속 생기고 다른 친구들도 약속 생겼고 미경씨도 일 끝나고 친구랑 만나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약속이 취소되는 바람에 집으로 가게 됐고 혼자 걸어가다가 10분 뒤 공원길로 가는 횡단보도에서 모습이 보여요. 누구랑 통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통화 상대가. 알고 지낸 지 오래된 김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가벼운 전화였어요. 주변 지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친구 결혼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내려가면 뭐 얼굴 볼 수 있으면 보자 그랬죠. 결혼한대? 그런가 보다 뭐 이런 얘기하다가 말이 없어지고 좀 그러긴 했어요. 이게 결혼하는 사람이 아마 예전 남친일 거예요. 그 소식을 건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전화 통화하는 거를 아까 말했던 그 어떤 부부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좀 표정 안 좋아 보였다. 그런 진술한 적이 있어. 자, 이제 이런 얘기 듣고 친한 친구에게도 전화를 건 거야.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제가 놀라서 왜 그래 말해봐. 무슨 일이야 했더니 친구가 결혼한대. 결혼할 여자 있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통화가 미경씨 휴대전화가 꺼지기 전 마지막 통화였대요. 그로부터 약 10분 뒤 밤 11시 38분경 앞서 통화했던 지인 김씨가 다시 미경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요. 불과 10분 사이 이곳 어딘가를 걸어가던 미경씨에게 무슨 일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 인근에 살았던 주민으로부터 뜻밖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아까 내가 부부 얘기했잖아. 그 사람들이야. 11시 38분경 서울에 사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도했는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가 봐. 통화 안 됐다. 강제로 통화를 종료하는 느낌이었다. 자, 또 있습니다. 목격자. 뭘 들었나 봐. 밤 11시 반이었나? 컴퓨터를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여자 비명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요. 외마디 비명이 딱 한 번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요. 친구끼리 뭐 술 먹고 장난친다 보다 했어요. 소리 나는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한 저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쯤인데 뭐 좀 멀다? 근데 가깝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느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경찰들이 막 배수로 근처를 뒤지고 있더라고요. 그날 밤 배수로 근처에서 들려왔다는 여성의 외마디 비명소리. 그 정체는 뭔가? 전문가와 함께 단서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현장을 본 전문가는 당시 미경씨 상황에 주목해야 된대요. 여기에 이제 우리 후로 화일러 표창원씨 모셔봅니다. 2010년 10월 15일 밤 11시에 원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피해자가 이 시간 그 장소에 있으리라고 예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죠. 가해자가 그 장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새끼가 그러니까 누구를 노린 게 아니고 이 일대를 어슬렁대다가 팔 하나 걸리면은 하자 뭐 이런 거였나 봐. 횡단보도에 CCTV 있었잖아요. 미경씨 혼자였고 누가 쫓아오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마주쳤나 이렇게 정면에서? 그렇다면 CC는 어떻게 배수로가 있는 아랫길에서 발견된 걸까?
이게 이제 공원 산책로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현장을. 배수로와 가장 직선거리인 저 언덕 위에서 만약에 범인이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곳으로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보기에는 지형상 너무 가파르고요.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의 하체든 상체든 얼굴이든 찍히고 긁히고 이런 흔적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흔적이 전혀 없어요. 당시만 해도 거센 숲풀 때문에 통행이 어려웠다는 언덕. 미경씨 시신 상태로 봐서 이 언덕을 통해 범인이 미경씨를 공원에서 아랫길로 끌고 내려왔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대요. 그러면 범인은 울면서 가느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을 미경씨를 공원길 어딘가에서부터 발견하고 기회를 엿본 끝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예, 그때 풀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곳은 아마도 공원길과 아랫길이 이어지는 그 갈림길, 여기가 유력하다. 이곳에서 범인을 만난 미경씨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자, 시신에 남은 흔적으로 단서를 좀 더 찾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바로 폭력적인 상황에서 시작한 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주민이 비명을 들었다는 것도 있고 얼굴에 보면 왼쪽 눈에 아주 크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보자마자 정면에서 때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11시 반쯤 갈림길에서 만난 범인으로부터 왼쪽 눈을 강하게 맞고 난 뒤 5시간 지나서 아랫길 배수로에 시신으로 발견된 건데, 따라서 범인은 공원 어딘가에서 미경씨를 살해한 걸로 추측되고 그 장소에 대한 비밀도 시신에서 찾을 수 있다. 보통 하이가 탈이 된 상태에서 목이 졸린 여성이라면 분명히 성폭행을 생각해야 되는데 달라붙는 청바지와 팬티 스타킹까지 다 벗기는 과정에 저렇게 쓸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동반되는 손상들이 있어야 돼요. 피부 쓸림이랄지 또 엉덩이나 이런 지면에 닿고 있는 부분이랄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강제로 뭐 이렇게 했다기에는 이 피해자의 피부가 깨끗해요, 신체가. 전문가는 그래서 미경씨 가방이 시신 발견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발견된 것도 범행은 야외에서 벌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단서라고 합니다. 납치하고 어디로 실내로 데려갔다가 죽인 다음에 범행 끝나고 다시 그 엇비슷한 장소에 버리고 도망간 걸까? 가장 먼저 했어야 할 행동이 피해자의 외투부터 가져갔어야 했을 겁니다. 실제로도 시신이 외투 때문에 발견됐고요. 이거. 왜 피해자의 시신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던 외투를 그대로 뒀을까? 배수로 옆 공터에 시신이 발견된 그곳에 가방이랑 바지는 없었어요. 근데 겉옷은 두고 갔단 말이야. 나중에 가방 발견된 거 봤을 때도 현금이 그대로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게 가장 큰 의문이죠. 자기가 범행의 상징으로 삼겠다든지 이런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범인은 특별히 일부러 뭔가를 회수한 게 아니라 범인에게 가방이 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가방이 놓여있던 위치가 야외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3km 떨어진 바닷가까지 이동이 가능한 유일한 실내 공간, 거기는 자동차입니다. 건물이 아니고. 그렇다면 차 안으로 끌려간 미경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타격과 동시에 정신을 잃은 사람을 어딘가 집어넣고 그 순간에 목을 졸랐다고 봐야 되죠. 손톱이 있는 범인의 살점은 본능적으로 뜯은 것이지 저항하면서 생긴 살점은 아닐 거라고 봐요. 시신에서 저항은이 발견되지 않은 것을 볼 때 아마도 범인에게 얼굴을 맞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미경씨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살해한 걸로 보인다. 그 뒤 차량에서 숨진 미경씨의 시신을 곧바로 배수로에 유기한 걸로 보인다. 이 새끼는 그러면은 이게 범행 노하우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범행이었다면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을까요? 자기만의 순서를 만들어 놓고 그게 좀 익숙해 보이는데? 부검 당시 그녀의 몸 곳곳에서 발견된 피부 까짐과 멍, 상처들은 사망 후 유기 과정에서 생긴 걸로 보인다. 이건 사망한 미경씨가 짧은 시간 안에 유기됐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현장에 어떤 보도블록이나 깨진 것들, 돌출된 부분에 일정 시간 눌리지 않았을까? 30분 내 사망, 살인과 유기의 과정이 벌어진다면 생활 반응으로 상처 발생 지점을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자, 사실 시신으로도 뭐 대략의 추정 정도만 가능하지 특별히 뭐 이 사건은 뭐다, 범인 누구다 여기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사건이 일어나던 날 밤 현장에서 수상한 차를 봤다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요? 안 갔어요. 출발을 안 했어요? 예. 11시 30분쯤에 배수로 옆 공터에서 의문의 차 한 대를 목격했대요.
대충 11시 반쯤 사건이 일어났다면 1시간 만입니다. 이 아저씨의 이야기가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대요. 맨살이 보였다는 게 좀 이상하죠.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있다가 깨어나서 도주하려는 걸 다시 차 안으로 집어넣는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뒤에서 잡아당겨서 차 안으로 들어갔다면 또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격자 신씨의 진술 받았어요. 늦은 밤 나무 사이로 차량의 옆면만 봐가지고 차에 대한 기억은 한계가 있습니다. 구형 소나타 정도의 크기인데 색상은 검은색인지 모르겠지만 어두운 계통이었고, 조수석 팬더가 찌그러져 있었다. 더 이상 차를 특정할 만한 정보가 없다. 팬더가 뭐야? 푸바오야 진짜? 아니 개소리 하지 말고. 팬더야? 그게 뭔데? 자동차 타이어 테두리? 휀다. 오케이. 이거 말하는 거죠? 요거, 그지, 이거 뭐 따로 사다가 붙이기도 하잖아, 끼우기도 하잖아, 그지, 요거. 그지?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는 아니에요. 뜻밖에도 그날 자정 무렵 배수로에서 차를 봤다는 목격자가 또 있습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비켜가려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해 잠시 그 뒤에 멈춰섰는데 택시기사였어요. 무심결에 앞차량 트렁크를 유심히 봤대요. 소나타2 아니면 크레도스쯤으로 기억하고 짙은 먹구름색. 정품 색상은 아닌 것 같다. 도색했고 라이트를 비췄을 때 광택 같은 거 없었고 전체적으로 오래된 차량 같았다. 이게 차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사건 해결에 큽니다. 저도 예전에 뭐 찾다가 사진에 차가 조그맣게 찍혀 있는데 주황색인 거야. 택시인 건 알겠어요. 근데 이 차종이 뭔지 몰라가지고 거의 뭐 뒤에 백라이트쯤만 살짝 이렇게 찍혀 있는 이 부분만 그거였거든요. 근데 이거 보배드림에 올리니까 바로 알려주더라고. 차를 많이 알고 있는 게 진짜 사건 해결에 좋습니다. 오래된 차 같았고, 택시기사 조씨가 목격한 차는 앞서 신씨가 목격한 차와 외관상 일치는 해요. 꽤 느낌이. 다만 차량의 뒷부분만 봐서 조수석 쪽으로 차가 찌그러진 건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신에 뒷면에는 추가로 목격한 게 있습니다. 트렁크에 문양을 붙이는 튜닝이 돼 있었다. 나비 문양. 이래서 나비 스티커구만. 나비 문양 같은 걸로 기억을 한대요. 반짝이는 재질의 은색 나비 스티커. 이게 당시 목격한 차량 트렁크에 붙어 있었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진술을 토대로 나비 스티커를 트렁크에 붙인 중형차를 찾아 나섰지만 목격담과 일치하는 차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았다. 나비 스티커를 붙인 차를 추적할 단서는 없을까? 이러면 이제 이 지역의 카센터에다가 다 얘기해놔야 돼. 이런 차 혹시 비슷한 거 들어오면 얘기 좀 해달라. 카센터 가서 물어보는 건가? 이걸 왜 붙였다고 생각하세요? 스티커를? 그러니까 이 어디가 긁혀가지고 그걸로 붙여놨던가 하겠지. 그 당시에 그런 게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붙이긴 하잖아요. 그 당시 20대 30대들이 많이 붙였어요. 동호회 활동하던 사람이지 않을까요? 어떤 그 길드 마크 같은 거야? 그러네.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그 스티커를 가지고 소속감 가지려고. 이게 이제 어떤 클랜 문양이네. 3년 전 유튜브 그알 공식 채널에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 방송 나오고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한 자동차 동호회 제보가 있대요. 이거 네. 목포에 무슨 동호회 얘기 나와서 조사해본 결과를 적겠다. 2010년 당시 회원한테 무슨 한자 스티커랑 같이 나비 스티커를 판매했다. 나비는 왕성한 모임을 하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거다. 이 새끼는 뭐 동아리 간부 아니에요? 애초에 유령 회원 걸러내려고 나비 스티커를 운영진이 직접 주고 다녔다. 사건으로 넘어가자면은 2010년 10월 15일은 저녁 8시에 누가 목포에서 모임을 하기로 한 날이다. 만남은 당구장에서 모였고 당구장 시간은 2시간. 끝나고 밤 한 몇 시에서 12시까지 범행을 저지른 시간적 타이밍도 대충 맞는다. 10월 22일 저녁 8시에는 이 동아리가 갯바위에서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8일 뒤 그 갯바위 부근에서 피해자 유류품이 발견됐다. 그러면 2010년 15일과 22일 모임에 2번 연속 참가한 사람, 그 중에 범인이 있는 것 같다. 자기 생각에는.
자, 제보자 다시 봅시다. 예전에 동호회 활동하는 데서 쓰던 거거든요. 제가 전국 일주하면서 전라도 들렀을 때 이 지역 사람들만 나눠주는 스티커가 있다 그러면서 그거 저한테 선물로 준 거거든요. 차량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동호회다. 2010년만 해도 지역별로 활발하게 정기 모임했고 전남 지역에서는 소속감을 높이는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줬다. 미심쩍인 건 미경씨가 공원길에 실종되던 2010년 10월 15일 밤 해당 동호회의 전남 지역 회원들이 목포에서 모임을 가졌다. 공교롭게도 그날 그들이 모인 곳은 미경씨의 가방이 발견된 장소와 인접한 주차장. 그날 저녁 저마다 나비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끌고 목포 바닷가에서 만나 모임을 가졌던 전남 지역 회원들, 그들은 다 남성이다. 수소문 끝에 그 당시 모임에 참석했다는 회원을 만났어요. 15년 전 일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야 그 나비 스티커가? 그 동호회 회원, 이거거든요. 나비 스티커가. 한창 2010년도 12년도에 제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떼빙을 하죠. 때로 드라이빙 하는 거를 떼빙이라 그래요. 어디 갔다 오면 뭐 목포 도착하면 한 밤 10시 돼요. 그날 밤 11시 반쯤 공원길 어딘가에서 들려왔다는 여성의 비명소리 듣고 배수로 옆 공터에 주차된 차 한 대를 발견했다는 신씨는 조수석 뒷좌석으로 맨다리의 여성이 자연스럽게 탑승하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어딘가 범죄 현장에서 보이는 긴박한 상황과는 맞지 않는 장면이긴 해. 스타킹을 신고 있던 미경씨가 스타킹을 벗고 차에 올라타 문을 자연스럽게 닫는다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만약에 범인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상황이라면 문은 자연스럽게 닫힐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미 하의가 벗겨진 미경씨가 배수로 방향에서 차에 올라타는 상황도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어두운 밤이랑 좀 거리도 있으니까 제대로 못 본 건 아닐까, 착각하는 거 아닐까. 어두웠던 그날 밤에도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범인은 차량을 본 목격자는 택시기사 조씨입니다. 주차된 차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비교적 저속으로 운전했다는데 그날 배수로 옆 공터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 나비 문양 스티커가 있었대요. 근데 택시기사의 블랙박스는 이미 지워졌어. 그래서 나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목포에서 나비 스티커 차에 붙인다면 뭐 보통 이거 아닐까요?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뭐가? 이게 이제 중요한 단서일 건데, 자동차 동호회 회원들에게 좀 이것저것 들어봐야겠죠? 누구나 갖고 싶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대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존나 갖고 싶지 않습니다, 조금도. 나비 스티커가 특별한 의미라는데 남들하고 똑같기보다 우리끼리 친한 사람들끼리 붙이자. 약간 이제 그 동아리 간부 같은 거죠. 활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자주 오는 애들, 이런 애들만 몇 명 줬고요. 그거 받으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모임은 번개였대요, 갑자기. 그날 보니까 18대가 모였네요. 주차 공간이 거기가 제일 넓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모였고 커피 한잔하고 당구장 갔던 것 같아요. 60명 정도 되는데 전남 지역의 이 모임이 그날은 18명이나 참석했다. 저녁 8시쯤에 모여서 당구장 갔고 술도 마셨을 거다. 그래서 술 먹고 나면은 뭐 밤 12시에서 1시 이 정도면 집에 간다. 근데 우리가 다 술 먹으러 갔을 때 차를 끌고 가서 목포 과학대 밑에 갈 일이 있는가요? 그리고 저희는 거의 같이 다니거든요. 10명 나왔다 하면 차 10대가 같이 움직였을 거예요. 자, 근데 진술은 이렇게 하지만 그날 찍은 사진에서 의외의 사실이 있대. 회원 일부가 도중에 자리를 나갔고 그날 후기에 적혀 있어. 그때 내가 듣기로는 2명이 그 차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 차 뒤에 스티커가 붙어 있었거든요. 모임을 자주 안 나왔던 신입 애들 같던데. 그날 모임에서 이탈했다는 회원은 누구고 무슨 사정으로 이탈한 거냐. 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그날 누가 참석했는지조차 알기 어렵다. 당시 운영진이었던 남자는 회원들과 살인사건은 무관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내요. 운영진이 협조를 하지 않고 불쾌감을 드러낸다. 코로나 그때 아니면 그 다음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도 DNA 검사 받았거든요. 저희가 조사받은 거는 그곳이 알고 싶다 유튜브에 방송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전남도경에서 연락 왔는데 제일 처음에는 뭐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어요. DNA 채취에도 다 응했다.
근데 취재진이 회원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운영진의 말과 좀 다르대요. 100% 다 받았다고는 못 들었어요. 왜냐면 자체적으로 연락이 안 된 사람도 있어가지고. 뭐 호철이한테도 물어보니까 DNA 채취 안 했다고 하더라고. 왜 안 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경찰 안 왔다. 몇 분 정도가 있을까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이? 그건 모르겠어요. 동호회 명단 구해서 그 사람들 상대로도 수사했었죠.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확인했는데 일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포 지역 회원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왔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어떻게 특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남 지역에 한 60명 정도야 이 스티커 있는 사람. 그 중에 20명 정도가 아직 조사를 못 받았다. 그럼 이 중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DNA 검사요? 아이 그런 거 들어본 적 없는데요. 처음이에요. 지금 전화 처음 받은 거예요. 아유 저는 못 들었어요. 아니요 딱히 없는데요. 경찰 조사 받았다는 얘기 못 들어봤는데. 경찰 조사에서 누락된 회원 중에 그날 모임에 참석했다가 자리를 이탈한 회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찾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15년이나 지난 지금에 알 수가 있을까? 동아리가 회원들 차 남바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뭐 연락처가 있었어도 뭐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이죠. 회원들은 하필이면 번개를 한 날 사건이 일어났고 하필이면 항상 모였던 장소에서 피해자 유류품이 발견됐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그 당시에 우리 동호회에 크레도스랑 소나타2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랜저 XG가 많았어요. 에쿠스에 뭐 체어맨 이런 차들이라 크레도스랑 소나타2는 저희 동호회에 없었어요. 와 뭐지? 이걸 누가 멀리서 보고 나비라고 생각할까요? 아 요렇게 붙이는 거야? 이 또 무슨 발광이 되나봐요. 가까이서 보지 않는 이상 이거 두 글자부터 보이지 나비가 안 보여 먼저. 저희는 나비 스티커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동호회 이름 한자는 훨씬 커요. 분명 한자가 더 먼저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보통 차량 뒷유리에 동호회 이름을 한자로 쓴 큼직한 스티커를 같이 붙여서 목격자가 나비 스티커만 언급했을 리는 없다. 아 근데 이게 저는 사실 나비 먼저 보이긴 해요. 이게 모자이크가 돼서 그렇긴 한 건가? 나비가 먼저 눈에 띄는데? 나비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회원들은 트렁크가 아닌 뒷유리에 한자 스티커와 같이 나비 스티커를 붙이는 게 일반적이었다. 근데 왜 트렁크에 붙였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날 택시기사가 본 나비 스티커 대체 어떻게 생긴 거냐 그의 기억을 다시 확인하려고 하지만 아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뭐 그게 몇 년 전인데 뭐 따로 할 얘기가 나는 없고 아유 나한테는 뭐 안 좋은 기억이기도 해가지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분명히 전달을 했잖아요. 더 얘기 안 해주네. 전문가와 함께 목격자들의 진술 내용 속에 숨은 단서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자동차 칼럼 리스트야 이분이. 반사가 안 됐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짝거리지 않았다고 하면 무광으로 도색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목격한 차량의 차종에 대해 소나타2, 크레도스 차로 기억하며 색상 광택이 없는 짙은 먹구름색으로 진술한 택시기사. 근데 1993년도에 출시된 소나타2와 1995년에 출시된 크레도스 차종이 무광으로 정식 출고된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거 타는 사람이 지가 직접 카센터 가서 도색했단 거야. 2010년도에 소나타2나 그런 거를 탄다고 하면 사실은 15년 된 차고 그 당시 기준으로 300에서 500만원 이하였을 거예요. 나비 모양의 스티커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그런 것들로 봐서는 차에 관심은 있는데 비용을 많이 쓰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차 종이나 외관상 이 범인 이 새끼 여유가 없는 새끼입니다. 그날 밤 배수로 인근에 차를 주차하고 갈림길 근처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거다. 아 근데 그 범행 그 장소 자체가 사람들이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그 시간대에. 거기서 그럼 누굴 마주치겠다고 거기를 가서 하고 있는 거야. 사실 쫓아가는 게 맞아. 어딘가에서 발견하고. 근데 그러지도 않았다고. 지가 먼저 거기 가서 오는 누군가를 그물 치고 기다리듯이 낚시하듯이 기다렸단 말이야. 이것도 이상하거든. 공치는 일이 많았을 거야. 어제는 아무도 안 지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장에 흔적이 더 없을까. 자, 탐문 도중 수상한 남자 봤다는 주민 만납니다. 김운출씨. 10월이면 또 그 시간이면 약간 춥고 그런 상태여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녁 9시 반쯤에 운동하다가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운동하다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면 들어가. 그럼 또 하다 보면 또 나와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었어요. 누가 오나 뭐 기다리는 사람처럼 처음에 한 번 같으면 그 생각 안 하는데 두세 번 그러니까 뭔 남자가 저러고 있나 뭐 속으로만 그러고 말았어요. 집 앞에 경찰들 쫙 깔려있더라니까. 그리고 무슨 일이냐니까 어젯밤 11시쯤에 그 사건이 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젊은 사람인데 모자를 써서 입밖에 안 보였어. 이렇게 챙을 내려가지고 살 안 찌고 뭐 호리호리한 그런 스타일. 170에서 175 왔다 갔다 해요. 윗도리는 남방 셔츠도 아니고 좀 뭐 두꺼운 뭐라고 할까? 30분 정도 남자의 행동을 지켜보다가 이 아저씨는 들어갔대 집에. 그리고 모자를 써서 얼굴은 제대로 모른다. 이 모자 쓴 새끼를 본 사람 또 있어요. 여자네. 남자분 혼자 있었고요. 근데 뒤에 운동하시던 분이 한두 분 계셨거든요. 우리 계속 쳐다본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주시했던 것 같아요. 밤 11시경 갈림길 근처에서 수상한 눈빛의 남자를 봤다. 제 옆에 있던 친구는 계속 무섭다면서 힐끔힐끔 쳐다보고요. 누군가가 계속 문을 엄청 세게 두드리길래 자다 깨서 누구냐 하니까 어젯밤에 여자 비명 못 들었냐,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여자 살인사건 났대요. 나이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 새끼가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중반? 야구 모자 썼고요. 바람막이 같은 옷 입었고 면바지에 딱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자, 여기에 이제 오윤성 교수님. 이분은 언제부터 백발이었을까요? 헤어스타일이 이분은 한결같아요. 머리가 여기서 더 안 자라시나 봐요. 그대로야. 언제 봐도 이 머리 그대로. 두 사람이 목격한 것이 시간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그게 좀 맞아떨어진다. 범인이 편안한 복장이라는 건 이쪽 지역 사람이라는 거고요. 질감이 있고 이제 성적으로 상당히 동기화돼 있고 범인의 수법이 상당히 대담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의 시도가 처음이 아니고 살인자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성적 범죄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난 2015년 방송 이후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과 관련된 제보가 이어졌고요. 그 중에는 2010년 전후로 목포 일대에서 미경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밤이었어요. 그 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뒤에서 이렇게 치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저를 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저쪽에서 가만히 보고 있더라고요. 생각하기 싫은데 약간 성적으로 약간은 여자를 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미경씨 사건 5개월 뒤에 공원길에서 납치를 당할 뻔한 여성이 또 있어요. 늦은 밤 자신의 손을 낚아챈 뒤 차로 납치하려고 했던 남자인데 얼굴 기억한다. 턱이 약간 뾰족하고요. 광대 발달돼 있고 눈이 좀 동그랗고 피부가 되게 까맸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는 건데? 개새끼네 진짜. 딱 봐도 범인이네. 관상이. 개새끼. 좀 다부진 그런 느낌이었어요. 몸에 체지방 별로 없고, 예. 개 멸치 같은 느낌인데 좀 이런 애들이 또 힘이 세요. 왜 그런 말 많이 하죠. 마른 장작이 잘 탄다. 약간 그 체형이야 이 새끼가.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또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여성을 만납니다. 약간 질럿같이 생겼나 보다. 이건 분명 그 사람이다.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걸 저는 확신했거든요. 이 사람이 저한테 나쁜 짓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진짜 평범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분은 2015년에 방송에 나왔었고 최면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 내면의 공포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떠올리지 못했대요. 그리고 나서 뭐 김씨랑 동일한 남자 봤다는 다른 목격자 추가로 확보했고 그들의 기억을 종합해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범인의 몽타주를 완성했다. 몽타주 나오나요? 또 다른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2007년인데 수학 능력 시험 수능 앞두고 새벽 2시에 귀가하는 일이 일상이었다. 19살 때. 그날따라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었다. 정말 손을 딱 뻗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이불 뒤에서 막으려고 하는 순간에 막기 직전에 제가 돌아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를 그냥 밀쳤어요. 뒤로. 계속 손이 바쁘게 저를 만지려고 했어요.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래서 사람 살려라고 소리 질렀고 제 목소리가 원래 작은데 와 나한테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올 수도 있구나. 거의 사이렌 소리 같다 이렇게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비명소리 때문에 이 새끼도 도망갔구나. 여기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대요. 이 길에는 누가 있을 수가 있어도 여기에는 누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남성이 나타났다는 장소가 렌터카 업체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던 공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했다. 이곳에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의아했고 그날 새벽 공터에 숨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을 거다. 미경 씨를 살해한 남성과 같은 인물로 볼 수 있냐? 전문가는 장소에 주목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상호가 있어가지고 김승희라고 써있거든요. 저 미용실이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목포니까 김승희 헤어살롱 바로 나왔죠? 여기야 여기. 요 건물이네. 예, 여기네 카센터. 예, 인터뷰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요 일대인데 야 밤에 어둡다. 밤에 어두워. 여기 다 불 꺼질 텐데. 이건 사실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의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하나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현장에서 미경씨 시신이 발견된 배수로까지는 차로 고작 3분 거리인데 범행 수법과 목적으로 봐서 동일 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만약 범인이 동일 범이라면 하나의 사건을 통해 범인의 수법이 진화했을 거라고 추측도 한다. 상대가 비명을 지르면 그 자리를 이탈해서 도주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만약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다면 일격에 이 여성을 완전히 제압하는 방법, 그 강한 압박을 가해서 살해를 했다. 그 결과로 설골도 부러지고 설첨도 돌출됐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씨는 그럼 남자의 얼굴을 기억할까? 그 얘기를 해줬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대 초반으로 보였고 택시기사도 170cm 정도에 마르지 않고 통통하지도 않고 진짜 평범했다고 한다. 그리고 희미하지만 몽타주 속 남성과 닮았다. 이 새끼가 두 사건의 범인이 맞다면은 그리고 어디로 간 걸까? 미경씨 시신 발견되고 3일 뒤 바닷물이 빠지면서 가방이 나왔는데 범인이 실제 이곳을 다녀간 건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버렸는데 가방이 떠내려온 건지 범인 동선을 통해서 근거지를 추정할 수 있다. 와 그래? 이런 것도 알 수 있어? 해경과학수사 계장 저쪽으로 강이거든요. 저쪽으로 강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이 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기로 넘어오질 못하죠. 지금 보면 탁 눈으로도 보이잖아요. 여기에는 이렇게 또 막 바위들이 많아가지고요. 물의 흐름이 가방이 수거된 지점을 중심으로 돌아서 16일 새벽부터 가방이 발견된 19일까지의 물대표를 확인하면은 물살의 흐름은 거의 없었대요. 떠내려오고 뭐 그럴 수가 없대. 이게 뭔 소리냐? 가방을 가져다 둔 거야. 그날 밤 범행을 한 뒤 여기 찾아와서 가방을 버리고 간 거다. 발견 지점이 버린 지점이라는 거야. 왜 하필 바닷가를 선택한 거냐? 사실 이 장소보다는 오히려 직접 바닷물에 직면한 곳이 더 있거든요. 아니면 쓰레기통이 버려버린다든지 분리해서 혹은 불을 지른다든지. 이렇게 고생해서 이동해서까지 왜 굳이 이 장소를 선택했을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도주해서 가다가 자기 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유류품을 버려야 될 테고 적절한 장소를 계속 찾아 나가는데 못 찾고 나가다 더 이상 가면 안 돼라는 인식. 이대로 가다가는 바로 누군가를 만나야 되거나 차에 누가 탈 수도 있다거나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때 그대로 못 가는 거죠. 그냥 저 멀리서 이렇게 휙 던졌나 보다. 그날 배수로 공터에서 차를 봤다는 그 택시기사의 기억 속에 단서가 있대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새 번호판이었다. 지역 구분이 없는, 한글이 없는, 뭐 경기 서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야. 예, 이렇게. 지금은 다 이렇게 하얀 걸로 바뀌었지만 이렇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 거죠. 2004년부터 2006년 11월까지 등록된 차들이니까
주소지 이전으로 등록이 됐건 번호판이 어쨌든 등록 번호판이 변경된 차인 거예요. 그럼 많이 좁힌 것 같긴 한데 범인도 해당 기관의 주소지를 그래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다. 외지에 살던 범인이 그 시기 목포로 이사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범인이 유력에 남긴 흔적 DNA로 범인의 얼굴을 좁힐 수 있는 단서가 남아있다. 그 당시 분석 방법으로 부계 혈통학적인 분석도 해본 결과 YSTR 결과상으로는 박씨일 가능성이 있다. 아버지에게서 이제 아들로만 유전이 되는데 박씨로 밝혀졌어요. 요즘에는 DNA로 성도 알아낼 수 있어.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다방 종업원 살인사건과 2012년 청주 해장국집 살인사건도 다 범인의 DNA에서 성씨를 찾아내 사건이 해결됐었습니다. DNA를 통해 추정된 범인의 성씨로 수사를 그래서 이 사건도 이어가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연령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대규모로 뽑았고요. 이 몽타주를 바탕으로 나이 변환 기술에 인코딩을 하면은 가장 유사한 사람의 얼굴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야, 이 새끼 어딨냐? 이 새끼래. 80에서 85% 정도 정확하대요. 이 방식이. 새끼가 말이야 이거. 근데 이런 걸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뭐 길 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얼굴을 유심히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르는데 얘를 아는 주위 사람들이 제보를 달라는 거야. 몽타주는. 우리 같은 사람은 해당 안 되지 결국. 운이 좋으면 우리도 뭐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새끼의 주변 사람들 정확히 얘를 알 거 아니야. 딱 보자마자. 그 사람들이 제보를 해줘야죠. 이게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알 수 있고. 야, 15년이나 지났는데 이게 해결이 될까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아직 미제 사건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아직 계속 수사하고 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목포 여대생 살인 사건이에요. 오랜만에 다시 보니까 옛날 기억이 있으니까 저도 그거를 또 중간중간에 설명을 더 하니까 보기가 괜찮네. 잘 봤습니다. 오늘 1431회 살인범과 이 나비 스티커 이게 중요했어. 목포 여대생 살인사건 봤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편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